대한민국 상위 0.1%, 그들의 완벽한 멸균실에 전주비빔 삼각김밥이 투척되었습니다. 라틴어로 태교하고 에스프레소로 수양하는 평창동 저택. 품격 있게 망가지는 그들의 발칙한 기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위선이라는 이름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창동 가파른 언덕 끝 요새처럼 솟아있는 함정식의 저택은 일종의 거대한 진공청소기였다. 외부의 소음, 미세먼지, 심지어는 길거리의 천박한 감정조차 그 대문을 넘는 순간 말끔히 걸러졌다. 함정식은 그 정적 속에서 대한민국 법조계의 질서를 재편해왔다. 그의 인생에 오차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 저녁 아들 진우가 그 대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함정식은 거실 중앙 루이 14세 양식의 육중한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갓 구워낸 듯 빳빳한 종이 질감의 법률 검토서가 놓여 있었고 곁에는 체온과 정확히 일치하는 온도로 데워진 허브티가 놓여 있었다. 그의 아내 최혜숙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클래식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조차 규칙적이고 우아했다. 이 집의 공기는 완벽하게 통제된 평화 그 자체였다. 그 평화를 찢고 들어온 것은 진우의 구두 소리였다. 평소라면 정해진 리듬대로 현관에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왔을 아들이었지만 오늘의 발소리는 다급하고 불규칙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운동화의 직직 끄는 소리. 정식이 고개를 들었다. 진우의 곁에는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 로고가 선명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원원 행사로 사온 듯한 삼각김밥 2개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혜숙은 잡지를 든 채 그대로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는 그 비닐봉지가 마치 이 신성한 가문에 투척된 불결한 테러 용품처럼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이쪽은 김이슬입니다. 제 아이를 가졌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연했다. 정식은 안경을 천천히 벗어 안경 닦기로 닦기 시작했다. 안경알 너머로 비치는 이슬의 모습은 그가 평생 법정에서 마주했던 피고인 혹은 증인석에 앉아있을 법한 보통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정식은 이 상황을 판결문 쓰듯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입자, 불순물, 그리고 즉각 제거해야 할 리스크. 아이? 혜숙이 가냘픈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목등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거칠게 훑었다. 진우야, 내가 말하는 그 아이가 우리 가문의 학렬을 따져야 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니? 아니면 단순히 청춘의 객기로 저지른 생물학적 실수를 은유하는 거니? 이슬은 움츠러드는 대신 비닐봉지를 바스락거리며 대답했다. 실수는 아니고요, 어머님. 확실히 생겼어요. 산부인과 갔더니 애가 발길질하는 게 꼭 축구선수 같대요. 힘이 장난 아니에요.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거실의 고가 명화들과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환청이 들렸다. 혜숙은 뒷목을 잡는 대신 품격 있게 심호흡을 했다. 그녀에게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대대로 교육받은 귀부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성역이었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 비닐봉지를 든 처녀가 그 성역을 침범한 것이다. 정식은 다시 안경을 썼다. 그는 이슬을 빤히 쳐다보며 나직하게 물었다. 김이슬 양이라고 했나?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들고 온 그 봉투 안에는 뭐가 들었지? 아, 이거요?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전주비빔 삼각김밥인데 하나 드릴까요? 이게 전자레인지에 20초만 돌리면 진짜 맛있거든요. 정식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에서 그에게 삼각김밥을 권할 배짱을 가진 인간은 없었다. 비서실장도 검찰총장도 그 앞에서는 유기농 수제 다과조차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그런데 전주비빔이라니. 우리는 저녁 7시 이후로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네. 특히 비닐에 쌓인 음식은 더더욱. 정식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이슬은 해맑게 웃으며 봉투를 꽉 쥐었다. 아, 맞다. 이런 집은 다이어트 하시죠? 근데 전 임산부라 먹어야 해요. 참,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아기가 방광을 눌러서 그런지 자꾸 신호가 오네요. 이슬이 거실 안쪽 18세기 프랑스 저택에서 공수해온 대리석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해숙은 경악하며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야,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지 못해? 우리 집 카펫에 흙이라도 묻으면 어쩔 거니? 어머니, 이슬이는 제 아내고 저 안의 아이는 제 자식이에요. 내보내시려거든 저도 같이 내보내세요. 진우의 반항은 정식에게는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정식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법전을 뒤지듯 침착하게 다음 수를 계산했다. 소란을 피워 이웃에 소문이 나게 할 수는 없었다. 평창동 담벼락은 높지만 소문은 담을 넘지 않고 바람을 타고 번지는 법이다. 함정식의 손자가 편의점 알바생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풍문이 법조계에 퍼지는 순간 그의 권위는 비눗방울처럼 터질 것이다. 화장실 안에서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이슬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유유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억 단위의 수입 소파에 털썩 앉았다. 와, 이 소파 진짜 푹신하네요. 우리 집 침대보다 나아요. 진우야, 너 이런 데서 살았어? 대박이다. 정식은 이슬의 그 대박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결심했다. 제거할 수 없다면 박제해야 한다.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가두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씻어내어 가짜라도 좋으니 명품으로 만들어야 했다. 해숙. 정식이 아내를 불렀다. 해숙은 떨리는 손을 정돈하며 남편을 보았다. 오늘부터 김이슬 양은 우리 집 별채에 머문다.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해.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태교 교육에 착수하도록. 저 아이의 몸에서 가난의 흔적과 천박한 말투를 1mg도 남기지 말고 씻어내란 말이야. 해숙은 남편의 눈빛에서 살기를 읽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세뇌의 시작이었다. 반면 이슬은 그저 공짜 숙소가 생겼다는 생각에 신이 난 듯 진우의 팔을 흔들었다. 진우야, 나 여기서 자도 된대? 우와, 그럼 아침밥도 주시는 거야? 별채는 함정식 저택에서도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이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할 수 있었지만 이슬에게는 그저 거대한 얼음장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해숙은 이슬이 짐을 풀기도 전에 태교갈의 일과표가 적힌 두꺼운 가죽 수첩을 내밀었다. 이슬 양, 우리 집안의 아이는 세포 분열을 할 때부터 교양이라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단다. 뱃속의 아이가 처음 듣는 언어가 삼각김밥이나 대박 같은 천박한 어휘여서는 안 되겠지? 해숙의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일과표는 가혹했다. 새벽 6시 기상과 함께 명상, 오전 내내 이어지는 라틴어 고전 낭독 청취, 오후에는 가문의 역사를 외우는 시간까지. 이슬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첩을 넘겼다. 어머님, 근데 라틴어는 죽은 언어 아닌가요? 아기가 태어나서 로마로 가자고 하면 어떡해요? 저는 차라리 영어 동요가 나을 것 같은데. 언어의 순수성을 말하는 거란다. 죽은 언어야말로 변질되지 않는 법이지. 그리고 다시는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말렴.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최 여사님 혹은 사모님으로 통일해. 해숙은 이슬이 앉았던 소파 자리에 살균 스프레이를 뿌리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점심은 유기농 케일 주스와 저염 소금으로 간을 한 대구 찜이다. 태아의 뇌세포를 맑게 해줄 거야. 이슬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다. 그것은 명백한 항의였다. 이슬의 뱃속 아이는 어제 먹다 남은 삼각김밥의 자극적인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해숙이 나간 뒤 별채에는 스피커를 통해 기괴한 라틴어 낭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이슬은 침대의 대자로 뻗어 중얼거렸다. 정복은 무슨? 배고파서 내가 먼저 정복당하게 생겼네. 점심시간 식탁 위에는 정갈하다 못해 창백해 보이는 대구찜이 놓였다. 이슬은 젓가락으로 대구살을 깨작거리며 진우를 쳐다봤다. 진우는 옆에서 예비 아빠의 돌이라는 책을 탐독하며 해숙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진우야, 나 있잖아. 지금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그냥 떡볶이 말고 그 시장 입구에서 파는 시뻘건 거 있지? 고추장 냄새 확 나고 순대 간도 같이 주는 거. 진우가 기겁하며 이슬의 입을 막았다. 슥. 이슬아, 조용히 해. 어머니가 들으시면 난리나. 이 집에서 고추장은 거의 금지어 수준이야. 아버지는 붉은 양념이 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신다고. 하지만 이슬의 욕망은 라틴어보다 강했다. 그녀는 진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 나 사랑한다며. 내 아내 내 자식이 떡볶이 안 주면 발로 뻥뻥 차겠다고 협박 중이라고. 결국 진우는 해숙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외출을 감행했다.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보였다. 진우는 평창동 언덕을 달려내려가 가장 가까운 시장에서 떡볶이 2인분과 튀김, 그리고 범벅된 순대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왔다. 별채로 돌아온 진우는 창문을 꼭꼭 닫고 환풍기를 최대치로 돌렸다. 자, 빨리 먹어. 냄새 퍼지기 전에 치워야 해. 이슬은 비닐봉지를 열자마자 퍼지는 매콤한 향기에 황홀경에 빠졌다. 젓가락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떡볶이 하나를 입에 쏙 넣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제야 살 것 같다. 아기도 지금 좋아서 탭댄스 추는 것 같아. 바로 그때 별채의 문이 벌컥 열렸다. 최혜숙이었다.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무슨 냄새지? 진우야, 너 지금 여기서 화화작용이라도 일어난 거니? 이 천박하고도 원초적인 자극취는 대체 뭐냐고. 해숙의 시선이 이슬의 입가에 묻은 빨간 고추장 양념에 머물렀다. 이슬은 떡을 씹던 채로 멈춰섰다. 진우는 사색이 되어 떡볶이 봉지를 등 뒤로 숨겼다. 이슬 양, 지금 내 집에서 내 손주가 될 아이에게 이런 빨간 액체를 주입하고 있는 거니? 이건 영양학적 테러야. 테러라니요, 사모님. 이건 한국인의 소울이에요. 아기가 라틴어 듣다가 너무 졸리대서 제가 매운맛 좀 보여준 거예요. 얘도 지금 아주 만족해하고 있다니까요. 이슬은 당당하게 떡볶이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해숙은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당장 저 사악한 빨간 것을 치워. 비서, 여기 살균팀 불러. 그 소동의 서재에 있던 함정씨까지 별채로 건너왔다. 그는 방 안가득 찬 떡볶이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정식의 코끝을 자극하는 그 매콤한 냄새가 수십 년 전 곳이 공부를 하던 시절 신림동 골목에서 먹던 싸구려 떡볶이의 기억을 강제로 소환한 것이다. 정식은 엄한 표정을 지으며 떡볶이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시장 사람들이 먹는다는 그 고추장 범벅인가? 네, 아버님. 아니, 회장님. 진짜 맛있어요. 한 개 드셔보실래요? 회장님처럼 높으신 분들은 이런 거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될걸요? 이슬이 이쑤시개에 떡 하나를 꽂아 정식의 입가로 가져갔다. 해숙은 안 돼요, 여보. 라고 비명을 질렀다. 정식은 잠시 주춤했다. 그의 이성이 거부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침샘은 이미 반역을 일으키고 있었다. 정식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아주 품격 있게 입을 벌려 떡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다. 해숙은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논리적인 맛이군. 정식이 나직하게 뱉었다. 캡사이신의 자극이 뇌의 중추신경을 일시적으로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어. 하지만 품위는 없군. 다시는 이런 걸 들여오지 마라. 정식은 뒤돌아 나갔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미세하게 가벼워 보였다. 그날 밤 함정식은 서재에서 몰래 떡볶이의 기원과 사회학적 영향에 대해 검색해 보았다는 풍문이 비서실 사이에 돌았다. 별채의 이슬은 남은 양념에 밥까지 비벼 먹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라틴어 고전 낭독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이슬에게 그저 떡볶이 먹을 때 듣기 좋은 백색 소음 정도로 전락해 있었다. 창동 저택의 정문은 열릴 때조차 소리가 나지 않았다. 기름칠이 잘 된 거대한 성벽이 열리자 그 사이로 은색 경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체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선명한 그 차는 완벽하게 정돈된 저택의 정원수들 사이에서 마치 길을 잃은 이물질처럼 보였다. 함정식은 2층 테라스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 든 찻잔 속의 찬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늘 그가 마주해야 할 것은 법전 속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이 한 번도 발 디뎌보지 못한 날것의 삶이었다. 거실로 들어선 이슬의 부모 김봉남과 박말순 씨는 화사하다 못해 눈이 시린 원색 등산복 차림이었다. 봉남은 거실 한복판에 놓인 페르시아 카펫을 보며 흙 묻은 등산화 끝으로 그 질감을 가늠해 보았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집이 아주 대궐이네. 우리 시장 통로를 다 합쳐도 이 거실 하나보다 작겠어요. 봉남의 호탕한 목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명했다. 해숙은 그 소리가 자신의 고막을 긁는 소음처럼 느껴져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겨우 입을 뗐다. 어서 오세요. 진우 어머니입니다. 우리 애가 이제 겨우 군대 다녀와서 복학 준비나 해야 할 21살인데 부모로서 참 송구한 마음뿐이네요. 해숙의 말에는 내 아들은 아직 아이인데 당신 내 딸이 유혹한 것 아니냐는 은근한 가시가 돋아 있었다. 그러자 말순이 이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맞받았다. 사모님 마음 이해해요. 우리 이슬이도 이제 겨우 22 꽃띠잖아요. 휴학하고 편의점 알바하면서 동생 학원비 대던 착한 애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처음엔 저도 진우 도련님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들끼리 좋아서 저지른 일인데. 말순의 목소리에는 가난하지만 굽히지 않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22이라는 나이는 해숙에게는 개조해야 할 시기였지만 말순에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온 무게였다. 식탁에는 정식이 준비한 7코스 정찬이 차려졌다. 은색 식기들이 촛불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전체 요리로 나온 것은 분자 요리 기법을 사용한 수박 거품이었다. 봉남은 숟가락으로 거품을 한번 휘젓더니 진우를 가만히 응시했다. 진우군, 자네 이슬이 사랑하나? 갑작스럽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식은 와인 잔을 만지작거렸고 해숙은 숨을 들이켰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내려놓았다. 네, 사랑합니다. 책임지고 싶습니다. 책임? 21살짜리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가벼운지 자네는 모르지. 복남의 말투가 처음으로 진지해졌다. 우리 시장 사람들은 책임이라는 걸 손등에 굳은 살로 배워. 자네 아버지가 쌓아준 이 성벽 안에서 하는 책임 말고 맨몸으로 찬바람 맞으며 내 처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지켜보는 거 그게 책임이야. 자네 할 수 있겠나?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한 번도 맨몸이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정식은 그 침묵이 불편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다. 사돈, 교육과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 가문은 이 아이들을, 아니, 우리 손주를 최고로 키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품위와 격식을 갖춘 제목으로 말이죠. 품위 좋지요. 근데 사돈 어르신, 복남이 정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배가 고프면 품이고 뭐고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법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뜨끈한 국밥 한 그릇같이 나눠 먹는 온기에 있는 거예요. 이 거품 요리처럼 입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슬은 부모님과 시부모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누가 더 잘났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온 사람들이 상대방의 세계를 가짜라고 부정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슬은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싼 아이스박스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회장님, 이건 우리 아빠가 30년 넘게 시장에서 버티며 만든 새우젓이에요. 아빠 손등에 굳은 살이 다 이 새우젓 소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슬은 정식의 스테이크 위에 새우젓 한 마리를 올렸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품위가 이 새우 한 마리보다 무거운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아빠가 저를 키우고 제가 진우를 만나고 우리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 해준 진짜 생명의 맛이라고요. 정식은 스테이크 위에 새우젓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고결한 식탁을 침범한 오염물질 같았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선명한 현실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기를 씹었다. 짠맛이 혀를 찔렀고 뒤이어 고기의 육즙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불쾌할 정도로 강렬한 삶의 맛이었다. 그날 밤 이슬의 부모님이 떠난 뒤 정식은 서재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웠다. 21살의 아들과 22살의 며느리.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궤도를 이탈해버린 어린 생명들. 정식은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 올린 성벽이 너무 높아 그 안에서는 진짜 삶의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블랙 코미디 같은 상견례는 끝났지만 정식의 마음속에는 새우젓의 짠 기운처럼 가시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남았다. 나는 한 번이라도 저들처럼 뜨겁게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저택의 멸균된 공기가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별채의 밤은 라틴어 낭송 소리와 이슬의 코 고는 소리가 뒤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함정식은 본체 서재에서 망원경으로 별채를 살피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튕겼다. 이제 아이는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함씨 가문의 핏줄이라면 응당 태동조차 클래식의 리듬에 맞춰 우아해야 했다. 하지만 이슬의 뱃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식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해숙, 태교 스케줄을 2배로 늘려야겠어. 아무래도 아이가 그쪽 집안의 활동성만 닮아가는 것 같군. 정식의 특명에 따라 별채는 그야말로 곧이 공부방이 되었다. 해숙은 이슬 앞에 헤드폰을 씌워주고 칸트의 순수히 성비판 오디오북을 틀어주었다. 이슬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모님,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뱃속에서 애가 자꾸 하품하는 것 같아요. 좀 신나는 거 없어요? 예를 들면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거? 이슬 양, 이건 철학이야.
아이의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고귀한 과정이라고. 트로트라니 아이의 정서가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해지길 바라는 거니? 해숙은 질색하며 클래식 볼륨을 높였다. 하지만 그 순간 이슬이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쥐었다. 아기가 발로 찼어요. 엄청 세게요. 해숙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오, 드디어 지적인 자극에 반응하는구나. 칸트의 정원 명령에 감동한 모양이지. 이슬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가리켰다. 정원 저 멀리서 비서들이 몰래 숨어서 보고 있던 스마트폰의 야구. 중계 소리가 바람을 타고 미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아니요, 사모님. 저기 비서 아저씨들이 보는 야구 경기에서 홈런 터질 때마다 얘가 배 안에서 오버헤드킥을 날려요. 예, 아무래도 공부 체질은 아닌가 봐요. 실제로 그랬다. 아이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에는 죽은 듯 잠잠하다가도 거실에서 진우가 몰래 보는 액션. 영화의 총성이나 주방에서 도마질하는 경쾌한 소리만 들리면 마치 클럽에 온 것처럼 날뛰었다. 이것은 함정식의 인생 계획에 없던 유전자의 반란이었다. 정식은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 들었다. 그는 저명한 아동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를 비밀리에 저택으로 불러 모았다. 박사들, 내 손자가 지금 클래식보다는 야구 중계에 반응하고 있어. 이건 태아의 인지 구조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것 아닌가? 혹시 가난한 집안의 충동적 유전자가 우리 가문의 이성적 유전자를 잠식하고 있는 건가? 박사들은 당황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회장님, 태아는 본능적으로 자극적인 소리에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꼭 유전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한 아이라고 볼 수 있죠. 생존 본능? 우리 가문에 필요한 건 생존이 아니라 지배야. 정식은 직접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두꺼운 법전을 들고 별채로 향했다. 이슬은 침대에서 만화책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정식은 엄숙한 표정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이슬 양, 오늘부터 내가 직접 민법 총칙을 읽어주겠네. 아이가 이 리듬을 익히면 나중에 사법고시. 아니, 로스쿨 성적은 떼놓은 당상이지. 정식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낭독을 시작했다.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아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낭독을 듣던 이슬이 먼저 골아떨어진 것은 예상 범위 아니었으나 이슬의 배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정식은 흥분해서 이슬의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오, 느끼고 있구나. 법의 정신을. 정의의 박동을. 하지만 그 박동은 감동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만 좀 해. 라고 외치는 발버둥에 가까웠다. 급기야 이슬이 잠결에 발을 획 뻗으며 정식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아! 정식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비명 소리에 놀란 진우와 해숙이 달려왔다. 정식은 정강이를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었다. 이 녀석이 나를 쳤어. 태어나지도 않은 녀석이 조부의 법률 강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다니. 이슬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어머, 회장님. 죄송해요. 꿈에서 제가 골키퍼였거든요. 근데 아기가 아까 회장님 목소리 들리니까 엄청 짜증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법조계보다는 격투기 쪽인 것 같아요. 정식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권위가 태아에게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침실로 돌아온 정식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정강이에 선명하게 남은 멍 자국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희만하는 장사군. 함씨 가문에 이런 무식한 근성을 가진 녀석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흥미롭겠어. 그날 밤 정식은 서재에서 법전 대신 스포츠 잡지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숙은 별채에서 이슬이 틀어놓은 트로트 메들리에 자신도 모르게 발가락으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평창동 저택의 견고한 위선 아래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에너지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함정식의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거대한 신전 같았지만 그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은 30명에 달하는 비서와 가사 도우미들이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주인의 기침소리 한 번의 습도를 조절하고 주인의 눈썹 각도에 따라 그날의 와인 빈티지를 결정했다. 그들에게 주인이란 받들어야 할 신이자 뒤돌아서면 씹어대기 딱 좋은 고상한 괴물들이었다. 이슬은 별채에 유폐된 지 석 달 만에 이 그림자 군단의 실세로 떠올랐다. 계기는 단순했다. 해숙이 내린 무염식단 지시에 질린 이슬이 주방 보조에게 건넨 한마디 때문이었다. 언니 사모님이 시킨 대로 대구찜에 소금 안 넣었죠? 대신 이거 좀 넣어봐요. 우리 집 비법인데 말린 새우가루랑 청양고추 살짝 섞은 거예요. 이거 넣으면 사모님은 약초 향인 줄 알고 드실걸요? 이슬의 마법 가루는 주방팀의 영웅이 되었다. 늘 밍밍한 풀만 먹으며 히스테리를 부리던 해숙의 안색이 좋아졌고 정식 또한 요즘 주방의 논리가 아주 깊어졌군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비서진들 사이에서 이슬은 평창동의 구원자로 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정식과 해숙이 오페라 관람을 위해 집을 비운 시간. 저택 뒷마당 고풍스러운 정자 뒤편에서 수상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평소라면 훈중 소독 중이라 생각했겠지만 그 냄새는 지독하게 유혹적인 삼겹살 향이었다. 자, 비서실장님. 한 점 드세요. 상추는 제가 아까 별채 뒤뜰에 몰래 심어놓은 거예요. 이슬이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다. 무전기를 귀에 꽂은 비서실장은 주위를 살피며 잽싸게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이슬 양. 아니 사모님. 정말 이 맛은 5대 대형 로펌을 이긴 승소 판결문보다 더 달콤하네요. 회장님은 맨날 고기를 레몬즙에 찍어 드시니 이 고소한 지방의 진리를 모르시죠. 비서실장을 필두로 수행비서, 주방보조, 심지어 정원을 관리하는 조경사까지 모여들었다. 그들은 함정식 부부의 앞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천박하고도 생생한 언어들로 주인들의 뒷담화를 안주 삼아 즐겼다. 회장님은 잘 때도 법복 입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비서 자네의 발소리는 현행법상 주거평온 방해죄에 해당하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숨이 턱턱 막혀서. 사모님은 또 어떻고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는 우아하다, 나는 숭고하다 3번씩 외치신대요. 그러면서 거울에 지문 묻으면 소리를 얼마나 지르시는지. 이슬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깔깔거렸다. 그녀에게 이 집은 감옥이 아니라 거대한 역할극 무대 같았다. 다들 너무 정직하게 사셔서 그래요. 가끔은 이렇게 기름칠도 하고 욕도 좀 뱉어야 아기가 건강하게 나오죠. 우리 애도 지금 삼겹살 냄새 맡고 배 안에서 쌈 싸먹는 중일걸요? 그런데 그때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함정식의 차가 정문을 통과했다는 무전이 비서실장의 귀에 꽂혔다. 비상. 회장님 입성. 5분 전.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비서들은 고기 불판을 들고 정원 연못 뒤로 숨었고 이슬은 남은 고기를 입에 가득 채운 채 별채로 전력 질주했다. 정식과 해숙이 현관을 들어섰을 때 저택은 평소처럼 고요하고 멸균된 상태였다. 하지만 정식의 코끝에 뭔가 걸렸다. 그는 예리한 검사 시절의 촉으로 공기를 킁킁거렸다. 해숙, 이 집 공기질 관리에 구멍이 났군. 왜 정원에서 돼지 비계 타는 냄새가 나는 거지? 해숙도 코를 실룩였다. 어머 여보. 정말이네요. 혹시 뒷산에서 산불이라도 난 걸까요? 정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비서실장을 쳐다봤다.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 그것이 별채 이슬 양이 태교를 위해 야생의 향을 맡고 싶다고 해서 주방에서 아주 극소량의 베이컨을 굽는 연기를 바람에 날려보낸 모양입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때문에 기이한 요구를 하기도 하니까요. 정식은 별채 쪽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이슬이 헤드폰을 쓰고 아주 우아하게 라틴어 책을 넘기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가 번들거리는 것까지는 망원경이 없어도 보일 지경이었다. 정식은 헛기침을 하며 서재로 향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비서실장의 변명이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냄새가 자신에게도 지독하게 매혹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기생하는 것은 예법이 아니라 저 생명력이군.
정식은 서재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제 이슬이 몰래 넣어둔 소시지 빵이 들어있었다. 그는 법전을 펴는 대신 주위를 살피고 소시지 빵을 한 입 크게 베물었다. 위선이라는 성벽 아래 주인과 종 그리고 불청객 이슬이 같은 기름진 비밀을 공유하며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다. 함정식의 정의로운 법조인 이미지는 이 집안의 가장 비싼 인테리어였다.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비서들은 매일 아침 그의 법복을 다렸고 해숙은 자선단체 명부의 맨 앞줄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벽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치명적인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발단은 이슬이 별채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낡은 서류 뭉치였다. 진우야, 이거 내가 버린 거야? 무슨 숫자가 이렇게 많아? 0이 하도 많아서 세다가 눈 빠지는 줄 알았네. 이슬이 내민 종이에는 함정식의 로펌 하멘 파트너스가 관리하는 비공개 자산 내역이 빼곡했다. 평범한 눈에는 지루한 회계 장부였지만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됐다. 그것은 함정식이 공익재단이라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았던 자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강남 일대 부동산 투기에 흘러들어간 정황이었다. 에이, 이건 아버지가 절대 보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슬아, 이거 어디서 났어? 별채 정원사가 나무 전지하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근데 여기 써진 골든 카멜이 뭐야? 낙타 키우는 데야? 그날 오후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검찰 출신의 정식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평창동 저택의 공기는 순식간에 멸균된 산소에서 질식할 것 같은 이산화탄소로 변했다. 해숙, 당장 창고에 있는 그림들 다 치워. 금고에 있는 골드바는 지하실 와인 저장고 안쪽 벽을 뜯어서 넣어. 품격의 화신이었던 함정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비명을 질렀고 해숙은 기절하지 않기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탕처럼 씹어 먹으며 명품 가방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여보, 이 에르메스 백들은 어떡해요? 이건 작년 한정판이라고요. 지금 가방이 문제야? 내 구속영장이 날아오게 생겼는데. 비서, 당장 분쇄기 가져와. 저택의 모든 비서가 달라붙어 서류를 갈아대기 시작했다. 그 고귀하던 신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폐지 수거함처럼 변했다. 그때 이슬이 배를 내밀고 거실 한복판에 나타났다. 그녀의 입에는 여느 때처럼 막대 사탕이 물려 있었다. 어머, 다들 대청소하세요? 회장님, 그 서류 아까워서 어째요? 이면지로 쓰면 딱인데. 정식은 이슬을 밀쳐내려다 멈칫했다. 그의 머릿속에 기막힌 그리고 비겁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슬 양, 자네 혹시 이 서류들이 뭔지 물으면 내 태교 일기라고 할 수 있겠나? 자네가 글씨 연습을 하다가 실수로 숫자를 많이 적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어? 자네는 외부인이니까. 이슬은 사탕을 깨물며 정식을 빤히 쳐다봤다. 회장님, 저더러 지금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법조계의 자존심이라면서요. 논리는 어디 가고 사기만 남았네요. 정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굴욕적이었지만 매달려야 했다. 이게 다 우리 손주를 위해서야.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죄인의 후손이 되는 거라고. 그 순간 지하실에서 와인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해숙의 비명이 들렸다. 여보, 금고 번호가 안 눌려요. 손이 떨려서. 우아한 상류층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질렀고 금고 앞에서 허둥대며 품이라는 단어를 걸레짝처럼 내팽개쳤다.
오히려 가장 침착한 건 이슬이었다. 비서실장님, 저기 담벼락 너머에 기자들 온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시간 좀 벌까요? 이슬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대문 앞으로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이슬은 배를 움켜쥐며 연기를 시작했다. 아이고 배야. 기자님들, 저 지금 애 나올 것 같아요. 길 좀 비켜주세요. 기자들이 당황하며 길을 여는 사이 저택 안에서는 비서들이 뒷문을 통해 검은 가방들을 실어 날랐다. 함정식은 서재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공포에 질려 눈을 희번덕거리는 노인. 평생 쌓아온 법의 요새가 편의점. 알바생의 임기응변에 기대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폭풍은 잠시 잦아들었다.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정식과 해숙은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이슬은 그들 앞에 시장에서 사온 식은 순대를 내밀었다. 회장님, 원래 이런 날은 이런 거 먹어야 체력이 안 떨어져요. 품격은 나중에 챙기시고 일단 한 점 하세요. 정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순대를 집었다. 소금도 찍지 않은 식은 순대였다. 그는 그것을 씹으며 생각했다. 성벽은 무너졌지만 맛은 정직하군. 평창동 저택의 위선적인 공기 속에 처음으로 추악한 생존의 맛이 알싸하게 퍼져나갔다. 함정식의 저택에 마침내 진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해숙의 히스테리도 정식의 호통도 아닌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멸균된 공기를 처음으로 들이마시며 내뱉는 원초적인 선언이었다. 별채에서 태어난 아이는 함정식이 그토록 원하던 법조인의 차분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택이 떠나가라 울어댔다. 이것 봐, 진우야. 얘 목청 좀 봐. 나중에 광장에서 마이크 없이 연설해도 되겠어. 이슬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이름은 함정식이 미리 지어둔 함율 대신 이슬이 고집한 함찬이 되었다. 꽉 찬 인생을 살라는 뜻이었다. 정식과 해숙은 방호복이라도 입을 기세로 별채에 들어섰다. 해숙은 아이를 보며 감탄하면서도 아이의 손싸개가 유기농 순면이 아닌 이슬의 어머니가 가져온 시장표 캐릭터 양말이라는 사실에 미간을 찌푸렸다. 이슬 양 아니. 진우처. 이제 아이도 태어났으니 본체로 들어오렴. 내가 아이를 위한 최고급 영재 교육팀을 이미 꾸려놨단다. 생후 3개월부터는 원어민 유모가 붙을 거야. 정식 또한 거들었다. 검찰 조사는 적당히 마무리되었다. 내 명성의 금은 같지만 이 아이만큼은 다시 완벽한 성벽 안에서 키워낼 거다. 이 아이는 내 5점을 씻어줄 완벽한 후계자가 되어야 하니까. 정식의 말은 인자했으나 그 안에는 여전히 아이를 자신의 박제된 세계에 가두려는 욕망이 가득했다. 진우는 이슬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슬은 말없이 짐이 담긴 보따리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처음 이 집에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패딩과 비서들이 선물한 삼겹살 불판, 그리고 부모님이 보내준 젓갈통이 들어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나갈게요. 진우의 말에 정식의 얼굴이 굳었다. 나가다니? 이 평창동 성벽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다고? 너희가 밖에서 먹을 먼지와 소음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만드신 이 성벽이 사실은 저희를 가두는 감옥이었단 걸 이제 알았거든요.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슬이랑 저는 찬이가 라틴어 문장보다 떡볶이 양념의 매콤함을 먼저 배우길 원해요. 남의 눈치 보며 우아하게 굽는 법 말고 제 손으로 벌어 배불리 먹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이슬은 해숙에게 다가가 시장에서 사온 투박한 털실 목도리를 건넸다. 사모님 아니, 어머니, 이거 제가 틈틈이 뜬 거예요. 여기 공기가 너무 차갑잖아요. 저희 없어도 이거 두르고 따뜻하게 계세요. 해숙은 그 투박한 목도리를 받으며 말을 잃었다. 늘 최고급 캐시미어만 둘렀던 그녀의 손에 닿은 털실은 거칠었지만 기묘하게 따뜻했다. 두 사람이 아이를 안고 대문을 나설 때 저택의 비서진들이 정원 곳곳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어떤 이는 엄지를 치켜 세웠고 주방 보조는 몰래 싼 주먹밥 봉지를 이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평창동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도 유쾌한 반란이었다. 홀로 남겨진 정식은 텅 빈 별채를 바라보았다. 저택은 다시 섭씨 24도, 습도 45%의 완벽한 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정식은 더 이상 그 공기가 청정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법전을 폈다. 그런데 법전 사이에서 이슬이 끼워놓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회장님, 가끔 답답하면 시장에 오세요. 순대 서비스로 드릴게요. 마이너스 며느리 이슬 드림. 정식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평생 닫아두었던 창문 너머로 시큼한 사람 사는 냄새와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트로트 가락이 밀려 들어왔다. 비서. 아니, 실장. 정식이 나직하게 불렀다. 예, 회장님. 나도 오늘 저녁은 그 논리적인 맛의 떡볶이를 배달시켜야겠군. 아주 맵게 말이야. 평창동의 높은 성벽 위로 달이 떴다. 성벽 안의 위선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고 성벽 밖으로 나간 어린 부부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경쾌하게 번져나갔다. 풍문으로만 떠돌던 상류층의 품격은 그렇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하게도 생생한 진짜 삶의 냄새가 남았다.